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매트릭스포트가 제시한 데이터 꽤나 흥미롭습니다. 매트릭스포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1월 들어서 40% 이상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35% 이상의 상승이 미국 시장 거래 시간에 발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시간대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래 시간에 발생한 상승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의 상승을 개인과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평가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발 강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된 돈은 알트코인 시장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이건 알트코인들에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과연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은 코인쉐어스의 설문 결과가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코인쉐어스는 최근 분기별 펀드 매니저 조사를 벌였는데 올해 가장 큰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0%가 이더리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기대 종목으로는 비트코인을 꼽는 응답, 이더리움의 절반 수준인 30%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됐고 특히나 이더리움에 조금 더 높게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 대상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지분증명 전환을 통해서 스테이킹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조사는 총 3,90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기관들의 관심사 정도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이더리움을 띄우는 멘트를 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이고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고 더 이상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없고 에너지 효율이 99% 더 높고 레이어2 프로젝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을 통해서 바라보자라면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이더리움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진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굉장한 장점들, 매력 포인트들에 비교해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차트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주요 업그레이드 이슈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서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의미 있는 반등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이미 2월 말까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위한 퍼블릭 테스트넷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공표했고 이더리움 메인넷에 스테이킹된 이더를 언스테이킹 할 수 있게 만드는 대망의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정 일정은 예정일일 뿐이지만 2월 퍼블릭 테스트넷까지 순조롭게 출시가 된다라면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은 꽤나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JP모건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나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수익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인베이스 유저 95%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연간 2억 2,500만 달러에서 5억 4,500만 달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테이킹 이더를 출시할 수 있게 되면 장기 홀더들은 이걸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스테이킹 시켜서 이자를 얻고 거래소는 스테이킹 거래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상승 시너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연관적인 상황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자 수준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미 주요 거래소에는 상당한 물량의 이더가 스테이킹돼 있습니다. 이번에 BTC.com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리더 파이낸스에 스테이킹된 물량이 470만 이더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등의 순으로 스테이킹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관들의 이더리움 매수를 자극하는 것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이더리움의 매력도는 이미 선명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관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유망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여러 기관들이 이더리움 강세를 점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짚어본 여러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돈귀신들의 돈 넣고 돈 먹기 전략의 결과로 귀결된다라는 점,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도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인도의 대표 프로젝트 폴리곤에 대한 여러 의미 있는 소식들 꽤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활성 사용자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토큰 터미널 데이터를 보면 폴리곤 네트워크의 이를 활성 사용자 수는 34만 9천 명으로 이더리움의 34만 1000명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바이낸스의 BNB 체인으로 80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4위는 솔라나로 15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들 탓인지 이더리움 고래들이 폴리곤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의 매수 상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이더를 제외하고 1위는 시바이누, 2위는 베스트, 3위가 폴리곤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와 프로젝트 지갑을 제외한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들이 폴리곤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 폴리곤 홀더분들이나 폴리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분위기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 또 자산운용사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기관들 90% 수준은 올해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상했고 65%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에 동의한 65% 가운데 58%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10만 달러 도달을 예상했고 25%는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9%는 비트코인 가격이 3년 안에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76%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비율,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은 좀 더 강력한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조정 상황에 너무 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1시간 차트를 보면 22,000달러 초반까지 단기적으로는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반등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 폭 자체가 크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간 차트를 통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미 상단 저항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그러고 나서 4월 전후 시점까지 34,8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발이지 이 정도만 돼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분석하면서 과거 약세장에서 3번에 걸친 지지 테스트를 완성한 뒤에 늘상 비트코인은 급격한 랠리를 벌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이미 3번의 바닥 테스트를 벌였고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 랠리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매력적인 3번째 바닥 테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늘상 약세장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차트의 반복성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어째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과 채택 시도가 굉장히 늘었다는 점은 특히나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뉴욕 주 정부 기관들에서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면 각 주 기관들은 벌금과 임대료, 요금, 수수료, 세금 등의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암호화폐 발행자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자를 의미한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런 혁신적인 수준의 채택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은 꽤나 이 산업의 비전을 명확하고 크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봅니다.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 머스크는 트위터 결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우선은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적용하고 나아가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기능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 결제 프로세서로 등록을 했고 일부 주에서는 라이선스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기도 한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상하게 조금 맛이 가게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런 일을 또 크게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역시나 머스크는 머스크다, 기인은 기인이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낸스도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이낸스가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선불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의 선불형 암호화폐 카드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바이낸스 USD 등 13개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하필 요즘 크립토 채택이 열심인 남미,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 공과금 낼 때, 일상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 결국 암호화폐도 피아트 머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와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OMC를 앞두고 시세 흐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꽤 의미 있는 소식들도 더해졌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스트라이크사가 최근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트라이크는 필리핀은 연간 35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송금 시장이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송금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라이크사는 필리핀의 비트코인 결제 회사 파우치와 제휴해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자들은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나 모바일 계좌를 통해서 필리핀 페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이크사의 서비스는 미국 일부 지역,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으로 송금한 현금이 127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간 송금이 완전 노다지판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 최대 규모 은행으로 꼽히는 데카방크가 독일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데카방크는 소매 고객 150만 명 이상, 기관 고객 500곳 이상과 거래하는 곳인데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4,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카방크는 이를 위해서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와 제휴를 맺었는데 이를 통해서 데카방크는 독일 저축은행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글로벌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기존 레거시 금융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기준으로 수용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독일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소식이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에서 바라본 비트코인의 강세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비트코인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시그널, 언제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하도 홍콩 정부가 이래도 되나 싶게 적극적이고 또 빠르게 암호화폐를 수용하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국의 진입이 이제 목전이다. 중국은 결국 홍콩을 활용해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전 화폐정책위원이 아주 신박한 멘트를 날려줘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황이핑 현 베이징대 교수, 전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실용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어떻게 규제돼야 하는지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암호화폐는 통화라기보다 디지털 자산에 가깝다.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에서 그것도 베이징대 현직 교수이자 인민은행 감투 출신이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중국 내부에서도 분위기나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증권형 토큰 이슈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 가운데 과연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토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금융당국이 다음 주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성이 인정된 코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어서 이게 증권사 등 기성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기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증권성 토큰으로 인정된 범위에 따라서 밥그릇을 완전히 뺏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되면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상장 폐지는 해당 토큰의 거래 통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 중 일부가 증권형 토큰으로 최종적으로 분류가 되면 이건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일 뿐, 역시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닥사 입장에서는 현재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형 토큰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상황인데,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닥사와 유사한 형태인 민간협의체 STO 얼라이언스가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판매권을 둘러싼 이 나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조만간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FTX 뽀글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뽀글이가 작년에 FTX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뽀글이는 이를 통해서 FTX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벌였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내 크립토 자산은 정말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FTX 사태 이후 글로벌하게 개인 커스터디를 활용하는 경우가 23%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미 셀프 커스터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모습입니다. 저 역시 중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과 거래소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